오늘의 플러스, 중일 갈등의 파장과 우리의 대응을 알아봅니다. 오승희 국립외교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얼마 전에 다카이치 총리가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대만 유사시에 개입할 수 있다. 이 발언을 한 게 이제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갑작스럽게 이 발언은 왜 한 겁니까? 예, 국회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요. 뭐 갑자기 나왔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세네 차례 질의 과정에서 사실 그 얘기를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일본이 오래 전부터 이제 구축해왔던 여러 가지 국가 전략의 맥락이 있고, 네, 또 중국 역시도 이 발언에 대한 대응에서도 중국이 오랫동안 또 걸어왔던 여러 가지 전략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국 모두 의도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크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대만 유사시 개입할 수 있다 이 발언은 실언은 아니고, 물론 작심한 어떤 날짜와 정해진 상징적인 장소에서 발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일본의 진짜 본질적인 의도는 담겨져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어떻게 보면 올해가 이제 전후 80년, 뭐 중국에서는 뭐 승전, 한일 승전 뭐 80년 이렇게 크게 기념을 했는데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45년 여러 가지 헌법이나 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등 여러 가지 군사력 증강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뭔가 방위력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가 들어오고, 또 일본 역시도 그러한 군사적 제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사실은 2015년 아베 내각에서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본의 이제 군사적 제약을 이제 벗어나려는 여러 가지 군사 보통 국가화로 가려는 움직임의 맥락 속에서 여러 가지 법제나 이런 것들을 개정해 왔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그 부분을 더욱더 안보 법제를 개정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강하게 얘기했었고,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그동안은 조금 대만 문제에 대해서 모호하게 그래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최대한 억지 아니면은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다면, 이제 다카이치 총리는 아무래도 이제 군사력 을 이제 증강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일본이 이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과거에는 제 기억으로는 일본이 분명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이런 논조였던 것 같은데 그 논조가 바뀐 거라고도 해석하면 되나요? 사실은 중일 관계 내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건들이 있습니다. 뭐 중일 관계 사문서라고 해서 중일 국교 정상화 때부터 이제 오랫동안 이제 역사적인 흐름에서 이제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일본이 이해하고 존중한다라는 것을 이제 일본은 표명해 왔고, 이제 중국은 그것이 이제 일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조금 해석을 해 왔는데요. 이제 중국 쪽에서는 그게 이제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그 원칙을 무너뜨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일본의 그 존립 위기 사태라고 하는 것은 일본 방위를 이제 구천 차원에서 일본이 대응하는 방안이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뭐 아베 내각에서부터 추구해왔던 여러 가지 뭐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하고 뭐 밀동맹의 유사다라고 하는 말도 해왔기 때문에 이전 정부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번에 이 강경한 발언을 다카이치 총리가 한 거는 본인들이 보통 국가가 되기 위한, 즉 자체적인 군비 확장을 위한 명분이나 대외적인 어떤 이슈를 이걸 빌미 삼으려는 의도 같은데, 그런데 꼭 이렇게 강경한 발언으로 중일 관계 불협화음 분명히 있을 거 뻔히 알 텐데 이거 없이 그냥 보통 국가가 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만 유사시란 핑계 없이 우리도 이제 자력 국방 증강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나 보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역시 북한과 대만 문제는 일본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제 북한도 그렇습니다만 대만 문제는 일본이 방위력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위대가 필요한 이유 등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이기도 했고, 뭐 전후 사실은 8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일본도 자국의 방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게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미국의 뭐 밀동맹 재편이나 여러 가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방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게다가 한국도 핵잠 논의도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방위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강화되고 있는 차원에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 이제 중국의 군함이 이제 출동한다면 최악의 경우에 일본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맥락
맥락에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질 거라고까지는 예상은 못했고 하지만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그 흐름은 좀 어느 정도 국내적으로도 네. 예, 어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예. 말씀 중에 대만의 그 문제는 일본의 안보와도 직결된다 말씀 주셨는데 북한은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미사일도 막 발사하고 하니까요. 근데 대만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예, 워낙 대만과 일본 지리적으로 또 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과 관련해서는 이제 또 역사적으로도 이제 일본과 대만의 이제 관계도 오랜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제 72년에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경제적인 관계는 계속 유지해 나가려는 그러한 기조도 뭐 정경 분리 기조도 이제 일본이 적극적으로 만들어 왔고요. 그랬죠. 그다음에 뭐 아베 내각에서도 그냥 타이완과도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거기에 근데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트럼프랑도 굉장히 가까웠고 예. 또 이제 시진핑과도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인 외교를 펼쳤는데요. 다카이치 같은 경우는 좀 더 친타이완의 이미지를 이제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계속 예. 어필을 했고 더 이미 중국도 그거는 간파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아시다시피 에이펙에서 중일 정상회담 다음 날 바로 이제 에이펙에 참가한 대만 대표를 또 다카이치 총리가 예. 만나고 그걸 굳이 또 X에 올렸습니다. 예. 사실 그때 중국이 그렇게 크게 대응하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또 올렸는데 그때 좀 한번 넘어갔다가 사실은 그때 이미 시진핑 주석에게는 좀 체면이 구겨졌죠. 예, 진 점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조금 더 공개적으로 발언이 나왔으니 네. 이번에는 그냥 좌시할 수 없다라고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또 한 가지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게 굉장히 독특한 사진이 하나 떴어요. 예. 제가 알기로 중국의 외교국장하고 일본의 외교국장 두 사람이 뭔가 회담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서 정문까지 걸어가는 장면인데 야, 중국의 외교국장이라는 분은 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뭔가 제 느낌입니다. 뭔가 이게 좀 어깨 같은 느낌으로 하면서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느낌인데 또 일본의 외교국장은 고개를 푹 수그리고 네. 뭔가 약간 반성하는 듯한 느낌. 이게 제 느낌이니까 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많은 분들이 저랑 유사하게 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이 더 힘이 센 겁니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 예. 부분이 있는 그리고 의도적으로 중국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이미지를 이제 막 보여주려고 한 건데요. 근데 네.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위압적이고 그렇죠.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 국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진핑의 체면 부분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일본이 이 대만 문제를 건드렸을 때 중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한다라는 국내적인 메시지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고 네. 거기에 또 인민복 같은 맞아요.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정장이 아니라 더 사실 아까 그 항전 그 일본에 대한 승리를 올해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난징 사진관이라던가 뭐 731 관련된 영화도 이제 하면서 뭔가 애국심을 좀 고조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사실 중국에서 올해 초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러한 면에서 좀 국내 정치적인 맥락이 중국에는 있다고 보고요. 일본에서는 언론에서는 사실은 그 고개를 수그린다기보다는 그 네. 옆에 계신 통역을 들으려고 이렇게 통역에게 귀를 기울인 것이라고 예, 그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하필 그 이미지가 좀 의도적으로 이제 중국이 또 그걸 발신하는 부분에서 일본이 잘못했다 사과해라 뭐 이런 걸 요구하는 메시지로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뭔가 고개를 뚝 수그리고 있는데 사실 외교적으로 이게 잘못 사진 찍히면 오해 소지가 높을 거라는 게 그래도 국장님 수준이면 아실 텐데 왜 저랬을까 했는데 옆에 있는 통역 얘기를 자세히 들으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런데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옷차림이라든가 그리고 일부러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외교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이거는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뭐 미국 특히 이제 전 세계에 대만 문제는 레드라인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경하게 의사를 전달하고자 더욱더 이제 강경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번 강경한 중국의 조치들이 단순히 그렇게 외교국장 불러가지고 어떻게 보면 단도리 치는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요즘 조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관광 가지 마라. 그리고 어류 수입 안 하겠다라든가 이런 강경 대응책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예,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뭐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뭐 선출되는 과정을 다 지켜봤고 예. 사실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일 관계가 최근에 사실 이시바 정권에서 다소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그 수산물 수입 재개도 하고 여러 가지 소고기 이제 관련된 논의로 넘어가는 단계였는데요. 이제 역시나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바로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 하나하나씩 다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중국의 강경한 대응이 어디까지 수위가 올라갈까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 경제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히토류를 한번 수출 안 하겠다 했더니 일본이 바로 그냥 100% 태도 바꿔서 사과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그런 정도까지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 입에서 사과 수준의 유사한 조치까지 나오는 것까지 더 수위를 계속 올려갈까요? 일단 일본의 대응을 계속 볼 텐데요. 예. 일본은 뭐 이번에 G20에서도 어떻게든 이제 중국 측과 얘기를 통해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할 텐데 중국 측은 아직은 뭐 만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일본 내에서도 그 다카이치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고 경제계에서의 또 우려 같은 것들도 있기 예.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이제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제 메시지를 낸다는 점에서 이제 인기가 많은데요. 약간 앞으로 뭐 주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좀 발언을 오히려 좀 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발언을 철회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뭐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겠다라던가 네. 아니면 대만 문제는 이제 역시 중국의 내정 문제이고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이제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수습하려고 하는 일본 측의 노력. 을 이제 중국에서는 좀 살펴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 워낙 새로운 매체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정치적으로 주목받으려면 말을 선명하게 하거나 맞습니다. 강하게 하려는 기질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좀 말이 세게 나온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기본적인 정치의 지향점 스타일도 궁금하긴 합니다. 이분은 도대체 어떤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냥 첫 여성 총리로서 네, 좀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사실 굉장히 뭐 아베 노선을 또 유지하겠다라는 것도 표명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 아베보다 조금 더 강경하게 좀 나갈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맥락에서 좀 그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잘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총재 선거 과정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베 노선에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본, 이제 45년에 이제 패전국 일본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이제 좀 더 세계 속에서 빛나는 일본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와 뭐 최근에 뭐 에이펙 그 한일 회담에서도 태극기 살짝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가나 국기 이런 거에 대한 되게 존중 이런 것들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자신감과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기조하에서 여러 가지 뭐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예. 요즘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MZ 세대들이 선호하는 정치 리더십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그런데 제가 다카이치 총리라는 분의 존함을 사실 저도 일본 정치 가끔 모니터할 때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가 도드라지게 보지 못했거든요. 예. 유력한 정치 가문 출신은 아닌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비세습 출신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성이기도 하고, 나라현 출신이기도 해서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자신의 노력으로 또 여기까지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상징적인 면에서 네, 기존과는 또 다른 면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도 일본에서 요즘 기대감이 한껏 높은 거였군요. 그런데 일본의 정치적인 문화상 다카이치 총리가 이렇게 또 세습화된 정치 가문 출신이 아니라면 혼자 이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는 없을 거고 뒤에 막후에 많은 사람들의 뭐 추대 아니면 지지 이런 걸 기반으로 돼야 될 텐데 가장 튼튼한 지지 기반은 어디 쪽입니까? 사실 그렇게 큰 지지 기반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금 사실은 다카이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인은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지만 지금 자민당 자체는 또 지지율이 높지 낮죠. 않은 상태여서 사실은 지금 여소야대 국면을 사실은 전환해야 되는데 다시 뭐 해산도 하고 여러 가지 꾸려야 될 텐데 사실 강력한 지지 기반이 없는 게 사실은 지금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 세력의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맥락의 일들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이번 기존에는 뭐 역시 아베 총리가 아무래도 좀 지지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돌아가시 전에 그리고 최근에 그 총재 선거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뭐 이제 아소 파벌의 좀 지지를 얻어서 이제 총재가 될 수 있었고, 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자민당 내의 그 보수 세력의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좀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좀 더 강하게 그 지지 기반을 확보해 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아소의 아바타가 아니겠느냐, 아소의 정책을 거의 대변하는 수준 아니겠느냐, 이렇게 격하하는 평가도 없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아소 너무 거물이잖아요. 예, 아소 파벌의 또 영향이 크고 아소 원래 킹메이커로서 오랫동안 또 일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존중하면서 또 여러 가지 조언을 얻으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뭐 정책 방향도 유사한 부분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또 본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질 같은 것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위기 사항에 대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총재 선거에서도 아소를 또 이용하고 또 사실은 당연히 총재가 총리가 되는 건데 이번에 정말 특이하게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모두가 국민민주당에 집중할 때 이제 일본 유신회를 또 가면서 야3당의 연합을 무마시킨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 능력 있는 또 보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위기를 이제 중일 관계 위기를 어떻게 타결하는가 이걸 지켜보는 것도 다카이치 총리의 여러 가지 역량을 좀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스타일로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뭐 이게 정치가들 평가할 때는 이런 평가 하잖아요. 뭐 극우냐, 뭐 극좌냐, 중도 성향이냐, 뭐 이런 스펙트럼 가지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런 스펙트럼으로는 어떻게 평가받는 분입니까? 그래서 뭐 강경 보수로 많이 얘기하고 뭐 심지어 극우라고도 많이 표현은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뭐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는 조금 스탠스를 바꿨고요. 그래서 대만 문제도 이제 여러 가지 다카이치 총리가 이전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총리가 되고 나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발언을 통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강경하게 대응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총리가 되기 전과 후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네요. 예,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제 총리로서 조금 더 넓은 스펙트럼을 확보해야 이제 역시 여소야대 국면을 좀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강경 보수로 좀 분류됐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그 발언을 좀 어떻게 관리할지 앞으로 이제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는가가 네 조금 이제 보수이긴 합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더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서 조금 더 넓은 네 좀 스펙트럼을 좀 확보해야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게 구체적인 어떤 시나리오나 어떤 시놉시스 같은 게 있어서 말을 한 거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이미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만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왔고 여러 가지 전쟁 시나리오들이 네, 전 세계 전문가들이 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특히 또 가까운 국가이기 때문에 뭐 이전부터 뭐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시바 총리 때부터 계속 대만 문제에 대한 이제 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대만에 있는 자국민들을 어떻게 대피시킬 것이냐 등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제 뚜렷하게 공개석상에서 얘기하진 않고 정책 수준에서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 국회 답변에서는 계속 이제 질의가 오가면서 계속 그렇게까지 좀 명확하게 좀 발언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사실 일본 정책에서는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대비해오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일본도 참 특이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이시바 총리도 전통적인 일본의 주류에서는 듣지 못하는 발언들을 간간히 해서 주목받았던 정치인이고 이번에 다카이치도 약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랄까요 메시지가 선명해서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일본 국민들은 보통 국가를 지향하는 군비 확산에 대해서는 뭐 지지도 이게 어떤 분위기입니까? 예, 이게 조금 최근 들어서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일본은 오랫동안 이제 평화헌법 구조를 가진 나라로서 많은 또 지지를 받아왔고 또 이제 평화국가로서의 이미지 또 여러 가지 피폭을 또 받은 국가로서 비핵화 국가로서의 여러 가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지난 80년을 걸어왔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역시 이제 코로나 이후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시 전쟁이 발발해지는 상황에서 역시 또 트럼프 정권 이후에 이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바뀌고 이제 그동안 이제 근간이었던 미일 동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다시 재조정되고 이제 자국의 이제 방위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에서는 나도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좀 필요하고 그동안 네. 자위대로서 이제 굉장히 수동적으로 좀 방위해 왔던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의 다양성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은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여론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대만이 중요한 건 이해가 됩니다만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중국으로부터 또 자유롭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을 대하는 태도, 중국을 대하는 태도 특히 너무 대조적인 것 같아요. 이 두 나라를 이렇게까지 달리 대하는 이유 뭘까요? 그러게요. 아까 사실은 아베 노선을 계승한다고 했지만 아베 총리 때 사실 대만과의 관계도 중요시했지만 중일 관계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베 총리도 뭐 방중을 하고 사실 시진핑 이제 주석이 일본에 방문하는 차례였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연기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중일 관계를 이제 오랫동안 지켜봤던 입장에서 언제 시진핑이 방위를 하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이제 이시바 총리 때 좀 다소 이제 중일 관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물밑에서 많이 진행됐던 부분이 있어서 좀 기다리고 있었고 또 한중일 정상회담도 일본에서 개최할 이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중일 협력 같은 것들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등장하고 사실은 이제 다카이치 총리는 이제 총리가 되기 전부터 대만과 관계에 굉장히 대만의 많은 인물들과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차이잉원뿐만 아니라 뭐 지금의 라이칭더 총통과도 이제 만나고 또 축하 전화를 받았습니다. 총리 되고 나서. 근데 이제 총리 되고 나서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은 축하 전화를 하지 않고 또 에이펙에서 중일 정상회담 할 때도 그 첫 메시지가 사실 중요한데 뭐 처음에 악수할 때 표정도 그렇게 밝진 맞아요. 않았지만 처음 메시지도 뭐 총리 되고 나서 중일 관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잘 듣고 있다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실은 축하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또 아쉬운 부분이 있을 텐데요. 뭐 중국 역시도 이제 그 다카이치 총리가 친대만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아베 노선을 이제 계승한다고 한다면 이제 대만, 중국 두 개의 중국 모두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그동안 조금 대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부분은 이제 또 필요합니다만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총리로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요즘 일본이 부쩍 대만에 더 신경 쓰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게 경제 협력도 굉장히 활발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본과 대만의 경제 협력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나요? 예,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역시 대만은 반도체 선도 국가이고 어떻게 보면 1인당 GDP는 뭐 일본과 한국을 최근에 넘어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반도체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여러 가지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로서 이제 대만을 항상 또 염두에 뒀던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만의 TSMC가 구마모토에 이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고 로 했고 이제 기시다 내각에서부터 여러 가지 경제 안보를 중시하면서 많은 보조금을 이제 지급해서 TSMC 1공장이 완공됐고요. 그다음에 2공장도 이제 건설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도 이제 구마모토 지역이 이제 지역 활성화나 지방 창생 정책이 일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데 구마모토를 또 굉장히 우수한 뭐 사례로 좀 언급하면서 이제 구마모토 지역에 또 이제 반도체 과거에 일본도 굉장히 반도체 강국이었는데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부활을 꿈꾸는 그러한 차원에서도 대만과 일본의 관계는 밀접하고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새로운 밸류체인도 구축하고 새로운 협업 체계가 필요할 텐데 그럴 때 대만이 원래도 중요했지만 더더욱 돈독한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군요. 자, 그러면 하여튼 뭐 이런 과정에서 대만에 한번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의도 섞여서 본의 아니게 좀 강하게 말을 한 것 같은데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면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중국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요. 그러면 일본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국 강경 노선을 지향하는 국가들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 이걸 더 선택할까요? 이번에는 슬쩍 어느 순간인가 꼬리를 내리고 뭐 좀 화해합시다, 이거에 더 가까워질까요? 예,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한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수 세력의 이제 결집도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수그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중국 내에 굉장히 많은 일본인들이 살고 있고 또 지금 여행객도 그렇고 일본 내에도 많은 중국인들이 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민의 안전과 보호 이런 것들이 또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 또 국민의 안전과 보호 또 경제 관계의 부활을 위해서라도 이 사태를 좀 수습할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어느 선에서 예. 다시 중일 관계를 이제 개선해 나가고, 사실은 그 모멘텀을 살리는 게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기존의 다카이치에 대한 선입견이 굉장히 중국이 많았겠습니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에 나가면서 중일 관계를 다시 정상화해 나가는 노력 속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고개를 혹시 숙인다라는 그 자체가요. 예. 다카이치 총리의 리더십을 크게 훼손하는 역할로 그런 어떤 장면으로 이어져서 이시바 총리처럼 굉장히 조기에 뭐 네임덕 비슷하게 아니면 실각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요? 예, 역시 자민당 내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정치 기반이 그렇게 튼튼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계속 뭐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카이치의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반응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이제 다만 여러 가지 또 자민당 내에도 여러 가지 여러 그 총재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후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다카이치 내각 내에서 어떻게 또 의견을 조율하고 자민당 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외교 네. 국장들 간의 그 사진 때문에 이제 국가들의 리더십들도 체면을 상하는 일이 돼버린 것 같아요. 국민들의 정서가 더 뜨거워졌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다카이치 총리가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슬쩍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싶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걸 용납할까요? 그랬다가는 괜히 또 기시다처럼 일찍 또 뭔가 뭐 여러 불협화음 때문에 힘을 잃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맞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반일 정서가 좀 사실 이렇게 높아졌죠. 네, 하는 예. 부분이 있고, 또 어제 그 사진으로 인해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좀 반중 정서 같은 것들이 또 드러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또 일본 내에서 사실 중국에 대한 인식도 사실은 최근에 그렇게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또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오버 투어리즘이라던가 여러 가지 매너 없는 행동 등에 대한 약간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또 일본 내에서도 사실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서 또 강경한 대응이 또 논의가 되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또 중국 여행객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같은 것들이 한번 다시 다루어지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또 이번 외국인 정책 관련된 논란도 있었던 만큼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 가지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정서 같은 부분도 좀 반대하는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또 그게 너무 지나친 혐오나 이런 것들로 조장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관리나 그런 자제하는 부분도 같이 좀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중국은 뭔가 경제적인 강경한 조치까지 이어지게 만들면서 일본에게 뭔가 백기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어떤 응대를 받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는데 진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한데요. 이런 과정에서 이 두 국가 문제는 당연히 우리하고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관점에서도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사이가 틀어지는 게 우리나라에 관광객 많이 올 것 같아 좋아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이제 일본 못 가면 한국 올 것이고 일본인들도 중국 못 가면 이제 한국 올 거다.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정말 단기적으로는 바로 예. 일본 여행 취소가 많아지고 있고, 대신 이제 또 최근에 또 한국과 중국 관계는 또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신뢰를 조금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을 또 선택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
거고 또 예. 유학생도 그렇고 그런 이제 일본을 대체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이득을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 지역을 살고 있는 한중일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고 지금 살고 있고 예. 또 사실은 이미 뭐 K-팝 산업도 그렇고 이제 한중일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이제 굉장히 배제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한중일 모두에게 사실은 이제 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여러 가지 갈등을 조금 더 좀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좀 또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만들어 나가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국도 다 좋아하기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단기적으로 조금 관광객이 더 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이 세 개 국가가 맞물려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불협화음이 생기면 불확실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봤을 때 일본과 대만이 너무 가까워질 수 있는 거를 차단하면 국제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도 또 다시 주목받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건 너무 과한 해석인가요? 역시 한국 역시도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최근에 AI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목할 부분이 있겠는데요. 저 일본 역시도 이제 대만과 이제 협력을 했던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기술 유출 문제 같은 것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제 독자적인 첨단 이제 반도체를 개발하려고 라피더스 같은 이런 것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네, 협력하면서도 각국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한국이 이번 일로 인해서 그렇게 큰 이제 반향 본다기보다는 각국이 모두 이제 자국의 첨단 기술을 이렇게 개발해 나가면서 좀 협력할 수 있는 부분 협력하고 보완해 나가면서도 자국의 이제 기술 능력을 좀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이 더욱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대만 영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입장에서는 독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독도는 직접적으로 일본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혹여나 이 다카이치 총리가 이렇게 강경한 발언도 잘하고 또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하니 일본의 군사적인 행동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혹시 앞으로 독도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어떤 발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려해야 될까요? 예, 사실 이번 그 국회 발언에서 이제 독도 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은 계속 계속 이제 독도를 일본 땅으로 계속 강력하게 또 명료한 메시지를 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독도 문제는 다른 게 이제 한국 영유하고 있고 한국의 입장에서 분쟁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러한 발언을 하더라도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 대만 문제는 이번에 중국이 강경하게 또 대응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또 이제 독도 뭐 문제와 관련된 한국 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또 발언을 하면서 약간 대만, 오키나와 독도 문제를 연결하면서 약간 반일본의 맥락을 좀 만들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휘말리지 않으면서 이제 독도 문제는 센가쿠 문제나 대만 문제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그 이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응하면서 일본의 그러한 여러 가지 독도와 관련된 그런 발언이나 움직임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미 독도와 관련해서도 여러 관련된 발언을 했고요. 뭐 최근에도 블랙 이글스 구뷰 문제와 관련해서도 독도를 비행한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일본 오키나와에서 구뷰하는 것을 이제 허가하지 않았던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에 대응해서 그러면 뭐 일본에서 열리는 그런 군함대 그 음악 축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적절한 수준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수준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크게 분쟁화하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관리하는 수준에서 대응하면서 이제 독도 문제는 뭐 분쟁이 아니라 한국이 영유하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좀 주변의 다른 영토 문제랑 이제 연계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외교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일반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 센카쿠 열도가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강경하게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단도리를 치는데 왜 우리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최선의 방책이다. 항상 외교 쪽에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 때문에 이렇게 갈리는 거죠? 전략 전술이? 예, 일단은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네. 오래된 이제 원칙이 있어서 이제 대외적으로는 예. 이제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고요. 예. 이제 다만 이제 역시 이제 독도 문제도 당연히 한국의 국익 중에 그 레드라인이다라고 하는 경고는 근데 외교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속 이 문제의 중요성이라던가 이게 이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명확한 입장을 계속 전달하면서 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계속 이제 발신하는 메시지들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과는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등등 논의해야 될 것들이 지금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앞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대처가 더 현명한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역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속에서 한국이 이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번에 이제 중국 역시도 이제 독도 문제 약간 우회적으로 언급했듯이 굉장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양국의 어느 한쪽 입장에 서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이제 원칙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면서 이제 중요한 건 결국에는 한중일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 이런 것들의 보호를 위해서 한중일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만들어 나간 역할을 한국이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갈등 국면을 어떻게 다시 좀 대화와 좀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좀 차원에서 한국이 좀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뭐 7광군이 뭐 해서 이제 이슈가 됐던 적도 있는데 예. 우리도 일본과의 많은 협력도 필요하지만 또 당연히 중국과의 좋은 관계 구축도 당연히 필요한 상황인데 만약에요. 예. 중국이 일본은 대만 유사시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건 알지만 혹여나요? 한국의 입장은 뭔지 궁금하다라고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응해야 될까요?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논의가 또 있는 것 같긴 그래요? 한데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예. 있고 합니다만 또 한국의 입장은 또 다른 부분 또 역시 북한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굉장히 많은 복잡한 또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사태 시 이제 한국은 역시 이제 북한과 한반도의 네. 평화와 안정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일본과 이제 협력하면서도 좀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므로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제일 또 한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아쉬웠던 건 한중 FTA라든가 한일 FTA 같은 것들도 많이 논의도 해보고 시도도 진행을 해봤었는데 결실을 뚜렷하게 맺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같은 대치 국면이 아니라 이 한중의 세 곳이 뭔가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좀 더 뭐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는 그림 이런 건 요즘은 이제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까? 사실은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에이펙을 예. 통해서 또 한국이 주도적으로 그러한 좀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양자회담, 다자회담 이런 것들을 사실은 추진했던 것인데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또 굉장히 이 지역에 불안정한 상황이 나타났고 또 여러 가지 뭐 필요하다는 얘기는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CPTPP 가입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필요성들이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지금 생각지 못하게 지금 불거지는 이 갈등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 대화의 채널을 열고 이제 한중일이 협력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역시 일본에서 개최될 차례인 한중일 정상회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화를 다시 시작한다고 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또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한국도 2019년에 최악의 한일 관계를 또 맞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또 교류를 통해서 좀 극복해 나갔듯이 지금 사실 중일 관계를 이제 1972년에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중일 관계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53년 만에 최악이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항상 논의됐던 이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좀 언급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논의들을 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는 게 필요한 단계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이 좀 숙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논의를 해갈 때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일본의 논의 파트너들 이 사람들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중요할 텐데 점점 일본 내에서 자민당이 좀 입지가 좁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계열적인 흐름이 느껴집니다. 이번에 정권 잡는 것도 유신당이라는 어떻게 보면
부분 지역 정당하고 잡은 것 같아서 굉장히 다급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일본 국민들의 정치적인 어떤 선호도 지향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예,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아베는 사실은 그 일본에게 있어서 굉장히 게임 체인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전후라고 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막 자랑스러운 일본 그리고 새롭게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일본 좀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 구상을 사실 내놨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아베의 사망 이후에 사실 좀 추동력을 잃은 부분이 예. 있습니다만 또 자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아베가 남긴 이제 성과와 또 유산 또 긍정적인 유산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유산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부정부패나 자금 스캔들 등등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민당이 점점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좀 굉장히 지금 낮은 지지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역시 그래도 아직은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고 이 안에서 또 여러 인물들이 이번 총재 선거 과정에서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고이즈미 방위상이라던가 또 방위상이 됐어요. 근데 네. 고이즈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간력이 높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굉장히 좀 더 따뜻하게 좀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부분이 있고 네. 최근에 또 이제 자위대와 관련해서도 예. 여러 가지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근한 자위대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일본의 방위나 이런 것들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사실 일본이 방위력을 강화시키고 결국에는 헌법 구조를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45년 이후의 여러 제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역시 국민의 또 지지가 필요한데 국민 투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제 갈등이 나타났다. 이런 일본의 탈전 움직임을 저지하고자 하는 중국의 움직임. 중국은 오히려 이제 45년 역사를 기억해라. 예, 이제 일본의 여러 가지 이런 반성해라라고 하면서 이런 일본의 탈전 움직임을 좀 저지하려는 상황 속에서 충돌하는 어떻게 보면 질서 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충돌이라는 점에서 좀 심각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교수님이 딱 정리해 주시니까 이번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오승희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